예, 방산 비리로 구속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정말 비밀스러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 평범하게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각종 자료를 숨겨두었고 이 교회 안에는 도주로가 있는 비밀의 방까지 만들었는데요. 네, 뭘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방산비리 수사 내용과 함께 북한이 주장하는 남한 간첩 사건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태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규태 회장, 이 소식 듣고 많은 시청자분들 고개를 좀 갸우뚱하고 좀 신기하다는 이야기도 전에 전해드렸는데 먼저 컨테이너 박스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신 대표님? 자, 그 야적장 있잖아요. 수백 개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감춰놨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그 무기 도입 사업을 중개를 하면서 도입 사업을 중개한 중개업자죠. 중개를 하면서 그냥 아주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거리낌도 없이 제대로 된 무기를 가져와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고 제대로 된 선정을 받고 했으면 이런 상상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속에는 제대로 되지 않은 무기를 제대로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은 나쁜 방법으로 로비를 해서 선정을 받은 것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혹시 나중에 덜미가 잡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상상을 항상 하고 있었던 분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과거에 불곰 사업이라고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러시아 그때 소련이었죠. 소련에 빌려줬던 차관을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그 차관을 승계를 받았죠. 근데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러시아는 우리에게 돈을 줄 돈은 없으니까 무기로 가져가라. 현물로. 현물로 가져가라. 자원도 줄 수 없고 기술도 줄 수 없다. 오직 현물로 가져가라. 왜냐하면 그때는 러시아는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쌓아둔 만들었던 무기들이 있었어요. 그거 재고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이 처음으로 이제 발을 디딥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동부전선 쪽에 육군 보병사단이 대부분 쓰고 있는 메티스-M이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 탱크를 파괴하는 미사일입니다. 그 메티스-M. 그리고 이제 지금 서해 인천 해군 인천방어사령부에 있는 무레나라고 하는 공기부양정 이 두 개를 이규태 회장이 이제 중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티스-M이 육군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1, 2차 도입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훨씬 더 예상보다 더 많은 메티스-M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아마도 이규태 회장의 어떤 그 실력이 뭐 그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력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애초에 육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메티스-M이 들어와서 사실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일광공영이 큰 어떤 그 메이저 업체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뭐 요즘 나오고 있는 서해 해론 무인정 살기 뭐 이런 게까지 수많은 어떤 그 불법이 혹시 있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혹시 잡히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 이거 다 파기하면 더 깔끔할 텐데 왜 보관했을까? 잡혔다 나와도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여러 가지 자료와 이런 게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기를 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컨테이너 박스. 참 이것도 놀라울 일인데 김 변호사님. 자, 25일 날 검찰이 이 회장이 장로로 있던 교회 들어가 봤는데 거기 비밀의 방이 있었어요. 참 교묘하게 설계가 돼 있던데 이규태 회장 직접 이 구조를 짰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본인이 직접 설계를 했겠습니까? 어쨌지만 본인은 어떤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이게 뭐 영화에만 나오는 게 제가 얼마 전에 킹스맨이라는 영화 봤는데 거기 뭐 양복점 뒤에서 뭐 거울 누르면 비밀의 방 나오잖아요. 무기도 엄청나게 무기고 나오는데 이게 영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현실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을 줄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이요. 그 비밀의 방을 본인 사무실 예를 들면 뭐 그 일광공영 본사의 회장실 뒤에다가 비밀의 방을 만들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보다는 좀 상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에다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요 웬간하면 수사기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관련 확증이 있지 않는 이상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뭘 뒤지러 간다, 압수수색하러 간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종교단체 특성상. 그래서 본인이 장로로 있는 교회, 지금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비자금 세탁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실에다가 비밀의 방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탈출구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는 신인규 대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숨길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비밀의 방까지 만들 필요가 뭐 있겠어요. 떳떳이 사업을 했으면. 적절하게 무기 중개하고 적절한 커미션 자기가 가져오면 상관이 없는데 무기 중개 과정에서 가격이나 그런 부분 본인의 커미션 때문에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 더 하나
본인이 받는 커미션 중 본인이 만든 비자금 중에서 일부가 정치권이나 군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들이 저 컨테이너 박스와 이 비밀의 방해라고 보입니다. 검찰 쪽에서는 속된 말로 어떻게 좀 냄새를 맡았다고 보세요. 특히 이제 교회라는 곳인데 예전에 2009년에 그때 당시 비자금 세탁 교회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교회를 좀 주시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은 지금 뭐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 그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왔다고 하거든요. 이런 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교회 비밀장부, 비밀금고 같은 거는요. 제보자 없이는 못 나옵니다. 그렇죠. 이규태 회장 지금 철저하게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규태 회장에도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규태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죄를 얼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나중에 다시 재기 혹은 자기 아들이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기 브로커의 세계에서 야 일광 이규태는 입이 가볍다라는 소문이 나면 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보 정태수 회장도 끝까지 자물통 채웠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알아내느냐? 결국 주변 사람들 측근들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뭐 컨테이너 박스 또는 비밀의 방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그 실마리를 잡은 것이고요. 거기 압수수색해서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다시 이규태 회장을 압박해가는 일종의 검찰로서 선순환 구조가 되겠죠. 그런 식의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사무실도 아니고 자택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 비밀의 방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좀 특이한 점이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을 교회에 만들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샤워실도 있다고 하고 침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구조를 보면 이제 그 배전실 뭐 큰 교회니까 그게 수많은 어떤 그 전기 스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배전실에 있는 어떠한 스위치를 누르면은 책장이 열리면서 이 비밀의 방으로 들어간 문이 나오죠. 이 비밀의 방에 들어가면 모니터가 9개가 있어요. 즉 교회 전체를 뭐 실내 또는 교회 외곽 이런 걸 다 비추는 CCTV가 여기 구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샤워실이 있고 금고가 있는데 저는 여기를 평소에 썼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평소에 뭐 자기가 교회에 가가지고 갑자기 몸이 찌뿌둥해서 들어가서 한숨 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순수하게 도피 목적으로 만들어 놨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뭐 작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병헌 그 회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별장에 순천의 별장. 비밀의 방을 있었죠. 그 임시로 만들었었죠. 그때는. 그런데 이것을 아예 미리 혹시 내가 경찰에 쫓기는 상황이 되면 여기에 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샤워실과 침대까지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혹시 경찰이 덮칠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어디로 덮치는가 또 덮치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것을 항상 자기가 바깥과 통신을 하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이 CCTV 모니터를 갖다 놨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순수하게 혹시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지명 수배가 내려지면 은신하기 위한 은신처 용도로 미리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김 변호사님, 컨테이너 박스, 그러니까 1.5톤짜리 컨테이너 박스인데 나온 게 거의 1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도 있었고요. 뭐 USB, 녹음 테이프 각종 있었는데 자, 여기에 정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뭐 어떻게 예상하세요? 불검 사업 관련 자료도 좀 있다고 하는데. 뭐 불검 사업 관련 자료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근데 막 검찰에서는 아마 그 로비 리스트를 좀 보고 싶을 거예요. 불검 사업 관련 자료들은 사실은 이게 아니더라도 검찰에서 어느 정도 지금 그 확보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광그룹 그 이규태 회장과 기소 직전에 이르는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로비 리스트인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찾는 게 로비 리스트. 어떤 군이나 정관계. 결국은 그 무기 그 사업이라는 특성상 어느 정도 로비는 그 필수적인 것이니까 그 이규태 회장이 받은 돈을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그 장부가 없을 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그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우리 왜 유병헌 때도 뭐 비밀장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항상 로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장부가 본인의 어떤 목숨과도 같은 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검찰이 보고 싶어 할 것 같고요. 1톤이라고 말하면 분석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 합수단이라는 것이 역대 아마 규모로 보면 거의 최대 규모의 합수단인 것이거든요. 뭐 1톤 분석한 때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자료들. 근데 그런 자료들 보면요 다 보진 않습니다. 어떻게 수사해요? 딱 보면은 이제 기존대로 본인들이 아는 것들을 버리고 제끼고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찾기 때문에요. 아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1톤이다 보니까 여기에 또 불검 사업 관련된 것 이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만 본다 보면 그런 것들을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좀 꼼꼼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버려진다고 하는 거는요. 본인이 기본에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하다 보니까 불검이 아니라 무슨 뭐 흑곰이 사업이 또 나왔다 관련된. 그럼 또 그건 다시 봐서 추가 기소를 한다든지 수사의 단서로 쓰일 수는 있죠. 그렇겠네요. 자, 신 대표님, 자 방산 수사 시작될 때부터 이제 직원들한테 이 비밀 공간에 자료를 숨기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혹시 다른 비밀의 방이 있지 않을까? 이건도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비밀의 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일부러 흘리지 않았을까? 혹은 다 정말 중요한 문건은 다른 곳에 좀 보관해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다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그 비밀의 공간에서 나왔던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왔던 이 서류가 이규태 회장이 그동안 중개했던 불금 사업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서 뭐 해론 무인기부터 이제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이제 공군 전자전 훈련기까지 총망라해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면 여기가 끝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뭐 그 무기 도입이 만약에 10개면 뭐 한 7개만 있다든지 또는 100이라는 분량이 있어야 되는데 한 60만 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다른데 정말 중요한 게 있을 가능성이 없달지? 크고요. 그리고 불금 사업 그러는데 이 불금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이제 또 현 정권과 전 정권과의 또 이야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불금 사업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 빌려준 차관이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무기로 돌려받자라고 결정을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차 불금 사업은 김대중 대통령 때 했고 2차 불금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러시아제 무기를 대량 도입을 한 것이 불금 사업이에요. 지금 군에서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 공군도 마찬가지고 그때 도입한 무기들은 이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대부분 원래 무기라는 것은 탱크든 뭐 전투기든 뭐든 최소 30년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15년, 20년 쓰고 다 폐기하고 있어요. 즉 헛돈 쓴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때 이 결정한 사람이 누구고 또 추가 도입을 결정한 사람 누구고 그 추가 도입을 결정하는 데는 어떠한 혹시 다른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서류가 이 이규태 회장의 서류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 사람들이 또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2명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2명을 구속을 한 건지 좀 도운 사람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많겠죠. 그러니까 시작입니다. 이게 특수수사인데 일종의 특수수사가 어떻게 하냐면 고구마 줄기 캐듯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넘으면 거기서부터 계속 고구마 줄기 뽑으면 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토끼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 곳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마 증거인멸에서는 두 사람은 시작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위해서 다른 증거를 잡아서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계속 몰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2명 밖에가 아니라 이제부터 2명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검찰이 이르면 이규태 회장을 기소할 것이라고 이제 현재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술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십니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가 그 구치소인가요? 거기 바닥이 딱딱하다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감 중인 그 있잖아요, 피해자 신분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걸까요? 좀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 뭐 최소한 그 이규태 회장 본인이 도망가려고 했던 그 비밀의 방보다는 시설이 안 좋겠죠. 구치소니까. 안 좋은 게 당연한 것이고요. 글쎄 뭐 워낙 화려하게 사셨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 구치소 그것이 이제 딱딱하다고 당연히 느끼겠지만 글쎄요, 죄를 졌으면 당연히 그만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규태 회장은 지금 상황에서 구치소 바닥 딱딱하다고 불평하는 거 보면 참 어이는 없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북한이 엊그저께 이제 남한 간첩 2명이라면서 이제 언론을 공개를 했습니다. 얼굴까지 공개해서 그분들이 직접 얘기까지 하도록 했는데 우리 당국은 이제 우리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을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했다고 북측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북한이 간첩으로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 있다고 보세요? 그 주장을 보시면 신대표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보죠. 그것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 연설문을 쓴다고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즉 남한의 언론만 이렇게 뒤져봐도 이거를 그 국정원이 지시했다라고 하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를 그냥 그 사람이 낭독을 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금 그 통일부 대변인이 우리도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나오지 않죠, 이런 데는. 자, 사건이 이제 발생했어요. 북한에서 갑자기 사람 2명이 나와서 우리는 국정원이 시켜서 지금 간첩 행위를 했다라고 스스로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통일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이런 데 서로 다 하죠. 국정원에 정말이냐, 정말 우리 요원이냐, 또는 우리와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이냐라고 블랙이냐 또는 뭐 그레이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정원은 정말 아니다라 있을 수 있고 뭐 밝힐 수 없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통일부 대변인의 어떤 멘트로 봐서 정말 아니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뭐 그냥 그건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기가 그 연설하는 그 연설문 낭독하는 연설문을 보면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또 그 혐의가 너무 확실하고 또 그 혐의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거 그렇게 국정원이 맞아 이런 거 시켰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근거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북한이 지어냈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요.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너무 오히려 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협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끝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근데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쪽에서 이제 이 간첩이라고 잡았던 이 2명 중에 1명이든 누군가를 처형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능성 있죠. 북한 정권의 뭐 하는 이제까지 행태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정부가 움직여야 될 텐데 아까 이제 뉴스 보면 특사는 파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공식적인 특사는 파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글쎄 뭐 물밑 대화까지 안 하겠다 뭐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실 물밑 대화라는 게 남북한 간의 어떤 그 밝힐 수 없는 그런 대화들,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그 비공개 물밑 대화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까지도 어느 정도 있어 왔을 텐데 이번에야말로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겉으로는 이제 정부가 특사 파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정원이든 외교부든 뭐 통일부든 간에 해서 그 물밑으로 좀 협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을 구해올 필요가 있겠죠. 저 마지막으로 그 근거를 또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3,000불을 받고 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3,000불 한 3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겨우 300만 원 받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런 공작 활동을 하라고 했을 때 300만 원 저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 과연 있을까요? 이 3,000불을 북한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큰 돈이겠지만 우리 남한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돈 가지고 과연 북한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 될까?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00만 원 받고 그게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들 두 사람하고 이제 김정국 선교까지 하면 세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데 방금 뭐 김 변호사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정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 이거는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좀 어렵지 않아 싶은데. 정말 그 힘들겠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어떤 그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다른 방법의 지원을 더 해주는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북한의 핵이라든지 이런 남북 관계의 원초적인 면을 희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도적인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충분히 협상을 해서 물론 특사는 파견하면은 계속 이런 일을 해내겠죠. 그래서 물밑에서 다른 어떤 인도적인 지원 대가를 주고 이렇게 석방을 해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죠.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우리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